2017년 어느 저녁, 매사추세츠의 한 여자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남자친구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카운터 위엔 그의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나간 사람의 집 같지가 않았죠. 그리고 식탁 위에 두께가 꽤 있는 봉투가 3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놓은 모양이었고 그 순간부터 공기가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유언장, 두 번째는 연인인 그녀에게 남긴 편지, 세 번째는 25년 전 살해된 여성의 가족, 앞으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날 밤 선물 가게에서 대체 누가 리사를 데려갔을까? 이 봉투가 가리키는 건 결국 1992년 그날 밤입니다. 1992년 봄, 리사 지거트는 24살이었고 낮엔 동네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 정식 교사가 되길 바랐지만 보조교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해서 저녁엔 카드랑 선물 파는 가게 야간 근무를 또 뛰었어요. 하루가 두 겹으로 접힌 채 굴러가는 삶이었고 피곤해도 지금만 버티면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 선물 가게는 쇼핑 플라자 한가운데 있었고 주변에 식당이랑 술집, 당구장이 몰려 있었어요. 낮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었고 특히 리사는 문 닫는 시간까지 혼자 카운터를 봐야 했습니다. 손님이 뜸할 때는 매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들리는데 그 고요한 틈이 오히려 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문제는 가끔 까다로운 손님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술집이나 당구장에서 막 나온 사람들 중엔 말투가 거칠고 농담인지 협박인지 애매한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리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도 손은 계산대 아래에서 열쇠나 전화 쪽을 더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랑 별개로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누가 창밖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근거를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도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한 그런 느낌이요. 그날 저녁에도 리사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고 머릿속엔 오늘만 끝나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그때 문 위에 종이 딸랑 울립니다. 고개를 돌린 리사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언니 린이 들어왔거든요. 린은 가끔 이렇게 들러서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만들어줬고 리사도 그게 고마웠습니다. 둘은 매장 안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습니다. 리사는 정규직 교사 자리를 못 잡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고 사실 선물 가게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늦게까지 혼자 있는 게 싫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자친구 블레어와 보낼 시간이 자꾸 쪼개지는 게 답답했던 거죠. 돈 때문에 하루를 2번 쓰는 기분, 그게 리사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다음 단계를 원했습니다. 대화는 대략 30분쯤 이어졌고 린이 먼저 나가야 했어요. 리사는 문까지 배웅해주고 언니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잠깐 바라봅니다. 그날 플라자 주차장은 평소보다 유난히 붐볐고 빈자리를 찾으려고 서로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보였죠. 그때 옆 카페 가게 주인이 셔터를 내리다가 리사를 보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오늘 주차장 미쳤네요. 리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평소랑 다를 것 없는 표정으로 그러게요. 오늘은 더 심하네요 정도로 답했고 둘은 짧게 인사하고 각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8시 20분쯤 리사는 손님 한 명을 마지막으로 계산해줬습니다. 잔돈과 영수증을 건네고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다음 카운터에서 빠져나와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기 전 재고를 대충 정리하고 남은 시간엔 빨리 마감만 치면 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9시만 되면 집 간다는 계획이 분명했어요. 혹시 옆 치킨집에서 일하는 친구 에드가 아직 근무 중이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갈까? 그런 생각도 스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리사는 뒷방에서 몸을 돌려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음 장면이 비어 있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리사가 뭘 봤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물 가게는 그대로였는데 리사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먼저 도착한 직원 소피아는 주차장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날 야간 근무였던 리사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리사가 아침 근무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차가 여기 있다는 건 뭔가 꼬였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소피아는 걸음을 빨리 옮겨 정문을 확인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순간 멈칫했는데 안쪽을 보니 조명도 켜져 있고
스피커에선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마감하고 불 끄고 문 잠그고 나가야 하는데 가게가 딱 어젯밤 상태로 굳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리사가 장난을 치는 성격이 아니란 걸 아니까 바로 가게 안을 훑기 시작해요. 카운터 뒤, 계산대 주변, 작은 진열대 사이, 뒷방 문 앞까지 어디에도 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사 것처럼 보이는 소지품은 남아있었고 그게 더 이상했죠. 차를 두고 물건을 두고 불을 켜둔 채로 사라지는 건 잠깐 나갔다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결국 소피아는 911에 전화를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치고 뒤이어 형사 웨인 메이시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매장 앞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사진 찍는 소리와 무전 소리가 엉켜요. 메이시는 먼저 혹시 단순 실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 한쪽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뒤쪽 뒷방에서 그 가능성이 바로 무너집니다. 뒷방 바닥에는 납작하게 눌린 박스터미가 있었고 그 위와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잠깐 넘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에 가까웠죠. 메이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바꾸게 됩니다. 리사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리사를 힘으로 끌고 나갔다는 쪽으로요. 시선이 뒷문으로 갑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였고 그 너머로 건물 뒤쪽 골목이 이어졌어요. 메이시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문턱 근처에 스크래치를 봅니다. 누가 급하게 끌려가며 바닥을 긁은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죠. 그는 골목으로 몇 걸음 나가 주변을 살피지만 이 구역엔 CCTV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사정은 비슷했고 눈으로 찍힌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수사 초반부터 목을 조릅니다. 그렇다고 강도로 몰아가기도 애매합니다. 메이시는 계산대를 열어 현금을 확인하는데 돈이 그대로였거든요. 뭔가를 훔치려고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손댈 곳이 계산대인데 그 흔적이 없었어요. 대신 메이시는 계산대 기록을 뽑아 마지막 거래 시간을 확인합니다. 8시 20분. 가게 마감이 9시였으니 리사에게 남아있던 시간은 길어야 40분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사람을 봅니다. 가족과 친구들, 주변 가게 사람들, 그리고 리사에 가까운 사람들부터요.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말이 돌아옵니다. 리사는 원한 살만한 사람이 없었고 말썽을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그럼 낯선 사람이 했겠네 라고 쉽게 넘어가기엔 통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는 걸 수사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블레어가 도마에 오릅니다. 블레어는 그날 밤 어머니 집에 있었고 중간에 CBS에 들렀다는 영수증을 내밀어요.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진 않죠. 또 한 명 블레어의 룸메이트이자 리사와 친했던 에드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에드는 바로 옆 치킨집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데 그럴수록 경찰은 더 곤란해져요. 의심을 멈추면 안 되지만 확신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 와중에 딱 하나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남습니다. 언니 린이 전날 리사가 입고 있던 옷차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데님 스커트, 부츠, 그리고 손목에 참팔찌.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순간엔 신원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오후가 되자 무전이 한 번 더 울립니다. 숲 쪽에서 뭔가를 봤다는 신고였고 그 전화를 듣는 순간 실종은 그냥 실종으로 남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직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신고 전화는 쇼핑 플라자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걸려옵니다. 개를 산책시키던 한 남자가 숲에서 시신을 봤다고 했고 경찰은 그 말 한 줄에 전원이 굳어버려요. 장소는 선물 가게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설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들 차 시동을 걸고 있었죠. 형사들은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숲 가장자리에서부터 바닥을 훑습니다. 누군가 남겼다는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걸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발자국 들어가자 땅이 갑자기 물러집니다. 신발이 푹 꺼지고 발목까지 진흙이 올라오면서 속도가 확 떨어져요. 앞사람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한 줄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옆으로 한번 비켜서면 그대로 빠질 정도라 서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어 자국은 흐려지고 대신 이상한 정적이 커집니다. 바람 소리도 얇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 또렷해요. 한참을 가다 외딴 공터가 나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옷가지였습니다. 풀 사이에 흩어진 천 조각들, 멀리 던져진 부추 한 짝 같은 것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었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형사가 손전등을 켜고 빛을 돌리는데 빛이 나무 밑에 멈추는 순간 거기엔 한 여성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고 몸엔 여러 군데 자상이 보였습니다.
성폭력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고요. 그때 한 형사가 몸을 낮춰 손목 쪽을 비추자 금속이 반짝합니다. 언니 린이 말했던 그 참 팔찌였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말이 줄어들고 무전만 짧아집니다. 이제 리사를 찾는 수색이 아니라 리사를 보내야 하는 절차로 바뀐 겁니다. 조명이 설치되고 헬기가 상공을 돌면서 공터는 갑자기 밝아집니다. 수사팀은 현장을 보며 범인의 윤곽을 그려요. 이런 지형을 알고 이런 길을 차로 들어올 배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흙을 버틸 수 있는 살인 차량을 몰았을 가능성. 그래서 도로 쪽 타이어 자국에 본을 뜨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법의학 쪽에서는 더 직접적인 걸 찾습니다. 시신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 수사의 판이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DNA는 나옵니다. 하지만 척구바쿠에스의 DNA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기다리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샘플은 그냥 서류철 안에 있는 숫자처럼 남아있고 그 숫자를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갖다 대보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제보는 쏟아집니다. 누가 술집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 어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누군가 경찰차가 근처에 서 있었다고도 말해요. 심지어 내 남편이 그랬다는 전화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루머는 자기들끼리 덩치를 키웁니다. 수사팀은 그걸 다 기록해야 했고 그만큼 실제로 의미 있는 선을 뽑아내는 속도는 더 느려졌죠. 그래도 처음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정리합니다. 블레어와 에드, 타이어도 맞춰보고 DNA도 대조합니다. 둘 다 불일치, 눈에 확 들어오던 두 이름이 한꺼번에 빠지는 순간 사건은 더 미스터리해져요. 가까운 사람을 지웠더니 남는 건 얼굴 없는 누군가였습니다. 그 다음 해 사건은 방송에도 나갑니다. Unsolved Mysteries에서 리사 사건을 다루면서 콜센터 전화가 폭주했고 200건이 넘는 제보가 쌓입니다. 그런데 새 단서보단 이미 돌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파일 박스는 늘어나는데 범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담당 형사는 은퇴합니다. 책상 위에 남은 건 오래된 증거 봉투들과 언젠가 다시 라는 메모뿐이었죠. 그러다 훨씬 뒤 기술이 달라진 시대에 새 검사장이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들면서 멈춰있던 바퀴가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015년 새로 선출된 검사장 앤서니 걸루니는 이 사건을 남의 일로 두지 않기로 합니다. 어릴 때 뉴스로 보며 지나쳤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서류철을 직접 열어볼 수 있는 자리였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그가 먼저 한 건 오래된 증거를 다시 굴리는 일이었습니다. 범인의 DNA는 남아있었고 이번엔 DNA 페노타이핑으로 외형 범위를 좁혀보기로 하죠.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아니지만 아예 감이 없는 수사에서 범위를 줄인 수사로 바뀌는 차이였고 공개 몽타주가 나오자 주변에선 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과거 기록을 뒤집습니다. 예전에 DNA 제출을 거부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시 만들고 그중 페노타입과 맞는 사람들을 추려 11명까지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제 체열 영장까지 받아서 더 이상 협조 안 하면 끝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걸루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상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름도 또렷하게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걸루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몇 초 만에 이 전화는 지금까지의 수사를 끝내러 왔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요. 2017년 결국 이름이 나옵니다. 게리 쉐라. 그는 연인에게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살아남았고 곧바로 체포됩니다. 편지에는 리사에게 했던 일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고 DNA도 그걸 따라갑니다. 수사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리사와 쉐라의 연결은 손님뿐이었고 몇 주 전 선물 가게에서 음악 상자를 사러 왔다가 집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 씁쓸한 건 1993년에 쉐라의 아내가 이미 제보를 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알코올 문제, 이혼 중이라는 배경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그 이름은 종이 더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2019년) 쉐라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다시 2017년 식탁으로 돌아오면 새 봉투는 한 가지 사실만 남깁니다. 리사는 가장 평범한 가게에서 사라졌고 가장 늦게 잡힌 사람은 그냥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초반 수사에서 제일 이상했던 지점이 뭐였는지 댓글로 하나만 딱 남겨주세요.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립니다.